안녕하세요. 건강한 나비입니다. 정신의 저속 노화를 위한 반가운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가 연구한 건강한 두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목은 브레인 에너지입니다. 크리스토퍼 M. 팔머가 지었고요. 미토콘드리아로 밝혀낸 정신건강의 새로운 길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건강은 나에게서 비롯된다. 정신질환에서부터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이러한 뇌기능 장애와 소아 시기의 뇌발달이나 성장, 청소년 시기의 기억력 향상, 공부력 향상 등의 신비한 어떤 물질이 어떤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환경 관리를 하면 식습관이나 운동, 스트레스, 빛, 수면, 호르몬, 염증, 친밀한 관계,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러한 환경 관리를 통해서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균형적인 상태로 만들고 에너지가 균형적인 상태가 되면 대사 장애가 개선되고 정신질환도 개선되고 기억력도 올라가고 뇌발달도 잘 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알츠하이머도 예방되고 정신질환도 예방된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가지 약물이나 치매가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법 향상을 위해서 알츠하이머 예방하기 위해서 소아 시기에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우울증이라든지 기분장애 심하게 말하면 정신질환 장애, 정신질환 증상 이런 것들까지 모두 아주 급할 때는 약을 사용하지만 약을 쓰더라도 약을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빛, 수면, 호르몬, 염증, 친밀한 관계,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러한 것들로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불안장애와 강박증, ADHD, 여러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어떤 사건이 있거나 혹은 그렇게 태어나서 앓는 줄 알았던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브레인 에너지는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M. 팔머가 20년 넘게 정신질환 환자들을 지켜보고 치료하고 연구해서 밝혀낸 혁신적인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정신질환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선한 이론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의 증상이 겹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정신질환이 보여주는 무수한 교집합을 찾아내고 이것이 신체질환으로까지 연결됨을 구체적인 이유와 연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세포기관인 미토콘드리아임을 알려줍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부전이 어떤 대사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하며 이를 뇌에너지 이론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뇌에너지 이론을 통해 대사 문제와 여러 정신질환을 치료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뇌에너지 이론은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신선한 관점과 효과적이면서도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과 정신질환을 연결하는 문제는 현재 정신의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너지 이론이라는 혁신적인 내용을 제시한 이 책은 기존의 치료법으로 차도가 없었던 환자들이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완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조로 인한 뇌 에너지 결핍 문제다. 모든 대사장애와 정신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뇌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정신의학자인 크리스토퍼 M. 팔머는 20년 넘게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15년 이상 임상 신경과학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흔히 겪는 정신질환이 기존 약물 및 심리요법의 치료 저항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새로운 각도에서 정신질환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과 최신 연구 문헌들을 다방면으로 조사한 연구를 통해서 뇌 에너지 이론이라는 혁신적인 통합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뇌 에너지 이론은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치료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완화에 케토제닉 식단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정신질환 치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뇌에너지 이론에 관해서 20여 년 연구를 집대성한 브레인 에너지는 2023년 노틀러스 북 어워드 심리, 정신 및 감정 건강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아마존에서는 1,300건 이상의 독자 리뷰를 받으며 신경심리학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이 책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서로 다른 질병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합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었다. 마침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나자 나는 내가 꿈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우연히 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통합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름하여 뇌 에너지 이론이다. 저자는 여러가지 정신질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연결된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요즘 의학계나 생물학계, 그 다음에 진화 이런 쪽에서 많이 바라보는 시각은 개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걸 통합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이런 관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유전학이라든지 분자 생물학이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서 통합의학이든 통합생물학이든 이런 분야에서 요즘 공통된 주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의학이나 생물학, 분자생물학, 진화생물학, 사회학 등에서도 많이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AI, 인공지능에서도 요즘 이 두 가지 정보와 에너지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적게, 능동적으로 활용해 나가는가, 이러한 패턴이 진화를 어떻게 이뤄내는가를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론적인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통합, 융합해서 지능으로, 정보가 지능으로 발달하는, 직관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관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여러 하버드 의사들의 책들과 이론, 일본 의사들의 책들과 이론에서도 많은 부분 언급했던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뇌질환을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뇌질환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서, 즉 우리가 뇌질환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뭔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힌트들을 많이 구석구석에 넣어 놓았습니다. 문장은 역시 교수님이라서 문장은 되게 길고 복잡하고 의미가 딱 와닿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뭔가 관념적이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점은 많이 있는데, 치매가 걸리지 않는 운동, 치매가 걸리지 않는 걷기, 치매가 걸리지 않는 자극법 등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접했는데, 이분은 특히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중에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몸과 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세우고 앞서 얘기했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사건들의 경우처럼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사건들을 샅샅이 밝히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자연히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찬찬히 설명하겠지만 이미 이 모든 유형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증거들은 다 모였다. 아직까지 이 증거 모두를 하나로 합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이다. 이 책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여러가지 정신질환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그러한 증상들, 기능 부전이었으나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마치 심근경색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점차 심화되어서 최종적으로 심근경색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아는 여러 어려운, 잘 낫지 않는 힘든 그러한 정신질환도 처음에는 약간의 기능 부전이 시작점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정신질환이든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후 또 다른 정신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2배에서 30배까지 높다는 뜻이다. 어떤 정신질환이 그렇냐고? 전부이다. 정신질환들끼리 증상이 중첩되는 탓에 교차비 값이 아주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모든 정신질환의 조합에서 모든 방향으로 교차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A와 B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A와 B가 공통점이 90% 있고 B와 C는 또 공통점이 20% 있고 C와 D는 공통점이 또 80% 있고 A와 C는 또 공통점이 70% 있고 이런 식으로 중첩이 계속 많이 된다. 독립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독립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장애가 하나의 공통 경로를 공유한다는 점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그런 공통 경로가 존재한다면 신체가 작용하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쳐야 마땅하다. 그리고 위험 요인과 증상,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 등 지금까지 알려진 이 장애들에 대한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단일한 신체 과정이나 기능이 충족하기에는 실로 엄청나게 커다란 역할이다. 2부에서 곧 확인하겠지만 대사가 바로 이 역할을 충족한다. 마침내 원인과 치료법, 증상과 중첩에 대한 이 실타래처럼 잔뜩 뒤엉킨 문제들에 답해줄 수 있는 공통 경로이자 근본 원인에 도달한 것이다. 정신장애는 모두 뇌의 대사장애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정신과에 관련된 장애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 그런 질환 증상들을 묶어보니까 100% 공통되는 게 있더라. 그게 대사장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장애 이러면 쉽게 말하는 흔히 알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이런 질환들에 익숙한데 뇌질환도 사실은 뇌세포의 대사장애다 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대사 문제는 세포 기능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심장세포의 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 뇌세포 역시 정밀한 제어를 필요로 한다. 적합한 시점에 멈춰야 한다. 뇌세포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활동 개시 및 중지 과정에 지장이 일어난다. 뇌 기능은 정밀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같은 문제는 곧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여겨지는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뇌 세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질환, 정신질환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심장세포 하나도 그 기능이 낮아지면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들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대사에는 부담이 된다. 우리 몸이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다 쓰다 보니 다른 기능에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어난 반응들 가운데 상당수는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이에 어떤 상황에서는 위협감을 느껴서 싸우거나 말다툼을 벌일 태세를 갖추게 된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상처를 받거나 무방비한 느낌 혹은 무력감을 느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숨고 싶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사 자원까지 동원되고 그 결과 심장이 빠르게 펌프질한다.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증가한다. 혈류 내 호르몬이 흘러넘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자원과 에너지를 갖추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예를 들어서 심장세포라고 생각한다면 심장세포에 스트레스가 오면 이런 것들이 심장세포 하나에 스트레스가 오면 전체적으로 너무 높은 각성단계 아니면 너무 낮은 각성단계 무력감 이런 거 이 두 가지 경우로 보자면 이런 반응이 생긴다. 역시나 뇌세포도 이렇게 높은 반응성, 낮은 반응성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생물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과 산소를 ATP로 전환함으로써 세포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에너지 생성에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사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발전소에 그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삶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멀리 돌아왔는데요. 처음에 정신장애도 이런 세포대사로 심장과 마찬가지로 세포대사 기준으로 세포대사 관점으로 보면 대사의 장애, 기능의 장애이다. 그렇다면 뭐가 뇌세포의 기능 장애나 아니면 일반 세포나 심장세포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가? 그것을 찾아보니 기능 장애 이런 말은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기력이 없다, 기운이 없다라는 그 기는 보통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 핵융합 발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TP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곧 이해하게 되겠지만 이 이론에는 분명 새로운 점이 있다. 아니 그냥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자들은 대사와 뇌의 작용 방식이 내포한 법작성에 짓눌려 방향성을 잃은 채 대체 무엇이 어떤 뇌 영역을 과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뇌 영역을 저활성화시키는지 밝히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대사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이 모든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수행하는 역할을 관가하고 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 이제야 대사와 정신건강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정신장애라는 문제를 전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MRI 검사라든지 PET-CT 검사에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사과를 줬을 때 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MRI 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분노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뭐가 변하고 숫자를 이야기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더하고 뭐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 때 이런 뇌의 영역 구역, 영역 이런 거를 연구를 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고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는 무슨 영역, 베로니카 영역, 무슨 영역들을 많이 저도 배웠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통합적인 왜 그러면 그런 게 생기느냐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안 하고 있다. 그거보다도 영역을 어느 영역을 작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전체적인 뇌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조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나 조절 장애는 정신장애와 대사장애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모두 일관성 있게 하나로 연결해준다.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이들의 공통 경로다.
과학자나 순수주의자들이라면 이 이론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부터 대사에 영향을 주는 온갖 요인들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의 대사 및 미토콘드리아 이론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질환 증상이 결국은 에너지 조절 장애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좀 더 짧고 기억하기 쉬운 뇌 에너지 이론이라는 명칭이 내게 더 와닿는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이, 뇌의 작용 방식이 어느 부분으로 거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부분에서 이 영역으로 흐름이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연구 외에 미토콘드리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질환을 일으키더라. 즉 에너지 조절 장애로 설명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혹은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있다. 답은 엄청나게 많다. 좋은 소식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에 3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다행히 대부분 이미 규명됐고 대응책도 있다. 그래, 그까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기능 부전이 되니까 뇌기능 장애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 부전이 생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의 결함을 일으키는 APOE4 유전형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유전형을 보유한다고 모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가포식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구체적으로 자가포식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비롯해 좀 더 자세한 치료법들은 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정신질환, 심지어 양극성 장애, 조현병 같은 극심한 형태의 경우조차도 영구적이고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대사 문제는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 미토콘드리아가 왜 기능장애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원래부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질환에서도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또는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조차도 뇌 기능을, 즉 세포, 뇌세포 기능을 더 들어가서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니까 이러한 질환들이 나아가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염증은 늘 일어난다. 대부분 우리 몸에 무수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염증은 감염원과 싸우고 다친 곳을 치유하는데 관여한다. 몹시 중요한 신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에도 관여한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 신호를 몸과 뇌 곳곳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뇌에서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 미세 악효세포는 뇌의 발달, 학습, 기억에도 영향을 미친다. 염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과민 반응을 하거나 과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민 반응 중에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러한 과민 반응이, 염증 반응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과민 반응 자체도 내 삶이다, 내 대사 과정 중에 하나다 라는 설명입니다. 케토제닉 식단은 뇌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며 많이 연구된 식이요법으로 자리 잡았다. 케토제닉 식단의 항경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학자, 신경과학자, 제약회사 모두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케토제닉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띠는 뇌세포에게 생명줄이 되어주는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신경절단 물질 농도를 변화시키고
칼슘 통로를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대사율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감소시킨다. 무엇보다 미토파지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유도한다. 케토제닉 식단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하고 나면 세포 내에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수가 전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는 장기적인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 2에서 5년 뒤에는 식이요법을 중단하더라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저자가 자기 환자 한 명을 너무 과체중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같이 하면서 케토제닉 식단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이걸 계기로 지금까지 잘 낫지 않던 정신질환이, 약으로 잘 해결이 안 되던 정신질환이 식단 하나 바꿔줄 뿐인데 아직 몸무게도 정상 체중으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정신 증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저자가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외에 왜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케토제닉 식단입니다. 케토제닉 식단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탄고지 식이요법입니다. 이 식이요법은 1960년대에 심장내과 전문의가 암양을 위해서 식단을 제안한 것인데 북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탄고지, 요즘도 최근에도 유행을 많이 한 식단법 식이요법입니다. 여러 이유로 케토제닉 식단을 하였더니 체중 감량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활성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라든지 암 환자 관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 관리하고, 바이러스가 적정하게 감염된다든지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을 발생시킨다든지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또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있는 에너지 패턴, 즉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암 요양병원에서나 암병원에서나 암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약, 치료 등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도 있고 고압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물질을 사용해 효과를 경험하고 나면 그 물질에 중독되어 버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의 탓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들은 그저 증상이 나아지길 바랐을 뿐이니 말이다. 때로는 이들이 특정 물질을 사용 후 겪는 것이 꼭 증상이 나아진 상태라기보다는 단순히 전과는 다른 상태인 경우도 있다. 일종의 마비인 셈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상태가 부정적인 증상들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길 수 있다. 어떻든 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정신질환에서 물질 사용 장애의 발병률이 높은 현상은 이처럼 특정 물질 사용을 통해 증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 장애에서 특별한 어떤 약들, 대부분 우리가 멍해진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약들을 쓰는 것을 왜 써야만 되는가? 두 가지 생각으로, 하나는 까먹어버리는 일종의 마비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마비인 상태도 도움이 되고 생각 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는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다른 장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운동을 해야 할까? 그렇다. 다만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이 남들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며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비로소 운동의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가 우울증 또는 번아웃, 처음에 우리가 우울증이나 번아웃 등이 생기면 운동을 해야지 알고 있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기능이, 모든 욕구가, 모든 욕망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시켜도, 억지로 걷기를 시키고 억지로 데리고 가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는 않아요. 운동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효율이 좋은 이점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거의 8억 명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8%로 살면서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날이 갈수록 정신질환의 치료 필요성은 높아만 가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명쾌하지 않은 치료법 때문이다.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초조증 등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증세에 따라 치료법을 행하거나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질환 치료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기분이 저하되는 것 같고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는 환자의 그때마다의 주관적인 증상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존재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에 브레인 에너지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M. 팔머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현재의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질병을 타이레놀 한 알로 치료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년 넘는 연구를 통해서 뇌 에너지 이론을 정립,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을 찾아냈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이 책에서 정리했다. 총 3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이 어떻게 신체질환인 대사장애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지 파고든다. 저자는 자신의 뇌 에너지 이론을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 또한 책에 담았다. 브레인 에너지는 20년 넘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새롭고 놀라운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신질환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의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이 될 것이다.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사람들 중 다수가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는다. 예를 들어 ADHD를 진단받는 사람들이 조울증 진단 또한 받는 경우다. 이러한 예 말고도 많은 정신질환 환자가 특정한 다른 정신질환 증상을 겪는다. 심지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대사장애가 발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왜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까? 저자는 중첩되는 증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질환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공통 경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냈다. 우리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러 게으르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댄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 실제로 피곤하고 기력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 정신질환과 대사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뇌 에너지 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뇌 에너지 결핍이 정신질환을 야기하고 나아가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연구를 20년 넘게 연구했고 20년 넘게 진행했고 정신질환과 신체의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뇌의 대사장애라는 뇌 에너지 이론을 정립했다. 뇌 에너지 이론은 마침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정신질환에 관한 보다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의미한 돌파구를 제시한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을 둘러싼 생물학, 심리, 사회적 이론들을 통합해 단일한 기틀을 마련해준다. 정신질환이 증후군이 아닌 뇌의 대사장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운 해결책이 분명하게 보인다. 즉,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켜 뇌 에너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질환 증상들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 단 하나의 원인은 무엇일까? 뇌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브레인 에너지에서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이 모든 대사작용의 원인임을 주장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바로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공통 경로라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약
10에서 40억 년 전에 독립된 유기체에서 지금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포기관이다. 과거 박테리아였을 때 단세포 유기체와 결합하여 최초의 진핵세포를 형성했으며 최초의 세포기관인 만큼 그 후에 발달한 세포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세포 활동을 관장하고 대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의 기능,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염증, 면역체계 기능,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의 발달과 유지 보수, 건강관리 등의 측면에 모두 관여한 결과 미토콘드리아는 몸과 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와 대사를 제어하는 운전자다. 인체라는 공장의 제기능을 하게 만드는 일꾼이다. 뇌 에너지 이론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및 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불균형으로 대사장애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정신질환은 뇌 기능과도 직결되는데 뇌 기능의 과활성화, 저활성화, 그리고 특정 뇌 기능의 부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에 의해 나타난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일을 한다. 에너지 생성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발달,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 새로운 시냅스 형성 및 가지치기 등 뇌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뇌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생기고 만다.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세포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의 유지, 보수 기능을 촉진하는데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해당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선망이다. 선망은 뇌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발생했음을 알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되살아나 완전히 증상이 회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데이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세포 내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해당 세포는 계속되는 기능 부전에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일부 세포가 사멸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두가 다양한 뇌 영역의 예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뇌 영역들의 활동 능력이 저해되면 결국 정신질환, 알츠하이머병, 발작 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및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저자는 의외로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요인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관련 연구들을 찬찬히 살피며 뇌 에너지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모든 결과를 포용하는지를 증명한다. 또한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제시하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증상에만 의존하던 치료법을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과연 실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그리고 정신질환과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단 하나의 원인을 알게 됐으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저자는 이에 기여 원인, 즉 유전, 신경전달물질, 정신과 약, 호르몬, 염증, 생활습관 등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과 병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수면과 빛과 일주기 리듬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수면은 몸이 성장, 유지, 보수 등의 기능을 대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빛은 일주기 리듬을 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빛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호가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지나치게 적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모두 대사에 부담을 주며 심각해지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식사 습관 역시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큰 영향을 준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대사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좋지 않은 것은 덜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만인 사람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인슐린은 뇌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 역시 떨어진다. 저자는 실제 ADHD의 우울증을 앓던 학생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먹던 단 음식을 줄이고 일주기 리듬과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아침 최소 30분씩 빗을 쬐게 했는데 몇 년 동안 나아지지 않고 악화만 되던 상태가 금방 호전된 사례를 책에 담았다. 그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금 바꾼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우울증 증상이 완화됐고 집중력이 향상됐으며 평소 행실과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대부분 결함이 있는 것은 환경이지 사람이 아니다.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엄연히 환경이 원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에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빛, 수면, 호르몬, 염증, 친밀한 관계,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등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포함된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마이크로 RNA처럼 후생 유전적 요인들을 물려받아 이것이 정신질환의 기여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대사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쉽게 변화하며 증진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하던 정신질환 치료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브레인 에너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정신질환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혁신적인 이론을 담은 책으로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와 대사장애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